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6월 4일에 발걸음 해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달력입니다. 6월 4일, 광장과 왕좌, 그리고 불타는 기억. 역사는 매일 기록되지만 어떤 순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영원히 우리의 기억에 새겨집니다. 오늘 바로 6월 4일, 천하의 조선을 다스렸으나 끝내 온전한 왕의 길을 걷지 못한 광해군. 그는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내 흔들리는 존재였고 전쟁과 외교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려 고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탱크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의 침묵이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 되었고 불타는 한 청년의 몸이 진실을 향한 가장 뜨거운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왕과 민초, 전쟁과 축제, 피와 환호가 교차하는 역사의 현장.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6월 4일, 역사가 가장 뜨겁게 숨 쉬는 날입니다. 1. 1783년 몽골피의 형제, 인류 최초의 열기구, 공개 시연. 하늘을 품은 종이와 불, 인간은 날 수 있다. 이제 인간이 대지를 딛지 않고도 하늘을 거닐 수 있게 되었다. 1783년의 프랑스는 혁명의 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민중의 분노 대신 하늘을 향한 설렘이 안노네이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지프와 자크 몽골피의 형제는 제지역 가문 출신의 발명가였습니다. 종이와 천을 다루던 그들은 세상의 중력에 얽매이지 않고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뜨거운 공기는 다른 무게를 가진 것일까? 이 단순한 질문은 결국 종이로 된 거대한 풍선과 불꽃이 달린 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무게는 약 225kg, 높이는 약 10m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물체였고 심지어 악마의 피조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불신을 뛰어넘어 6월 4일 정오 불이 붙고 몇 초 후 기구는 바닥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잠시 후 환호성이 터졌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구는 약 10분간 2km를 비행한 후 시 외곽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날 인간은 땅을 벗어나 하늘이라는 새로운 대지를 처음 밟았다. 이 공개 시연 이후 몽골피의 형제는 루이 16세의 후원을 받아 베르사유에서 공식 실험을 진행했고 9월에는 양오리 수탉을 태운 비행을 11월에는 인간을 태운 유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6월 4일 안노네이에서의 첫 비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땅 위에서 별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 1919년 미국 상원 여성 참정권 수정안 통과. 그녀들의 한 표가 이제 역사를 선택한다. 우리는 기다렸고 싸웠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는 안으로 들어간다. 19세기 말까지도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헌법은 여성의 침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가정과 부엌에 국한된 삶을 살았고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표권은 그들에게 요원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1850년대 수잔 비 앤서니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친 지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차례의 시위와 수백 건의 체포, 수많은 단식 투쟁 끝에 여성 참정권은 마침내 의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919년 6월 4일 워싱턴 DC. 미국 상원은 헌법 수정 제19조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상원 주변에는 여성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의 시위를 이어갔고 언론은 미국의 양심이 시험대에 오르다라고 긴장감 넘치게 보도했습니다. 오후 5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56표, 반대 25표. 수정안은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갤러리석의 여성 운동가들은 조용히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 14개월 동안 각 주 의회는 이 수정안을 비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8월 18일 테네시주가 마지막 비준주가 되면서 수정 제19조는 헌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날의 결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치가 비로소 인구의 절반을 포용한 역사적 순간이었고 민주주의가 남성 중심의 구조에서 모든 시민의 권리로 확장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그녀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
1920년 트리아농 조약 체결. 지도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순히 영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마저 깊숙이 상실했습니다. 1920년 6월 4일 프랑스 베르사유 근처의 트리아농 궁전.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각 헝가리 대표단은 무거운 마음과 절망감에 휩싸여 조약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명이 이루어졌고 펜촉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트리아농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잔재, 국가인 헝가리에 부과된 가장 가혹한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헝가리는 국토의 72%와 인구의 약 64%를 눈앞에서 잃게 되었고 310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순식간에 낯선 타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트란실바니아는 루마니아로,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로, 슬로바키아와 루테니아는 체코슬로바키아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헝가리 전역에서는 조약 체결일인 6월 4일 정오에 2분간 깊은 애도의 침묵을 지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학교와 교회에서는 슬픔을 상징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헝가리 언론은 이를 민족의 죽음 선고라 불렀고 거리에는 애통함을 나타내는 검은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조약 이후 헝가리에서는 더욱 강렬해진 민족주의와 깊은 상실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이 민족적 상처는 20세기 헝가리 정치의 근간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트리아농 조약은 오늘날까지도 헝가리 내 보수우익 성향 세력에게 역사적 정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회대됩니다. 그날 헝가리는 단순한 패전국이 아닌 진정한 역사의 희생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잃은 것은 땅이었지만 민족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은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4. 1928년 황고든 사건, 장조림 폭살. 한 생명의 죽음, 제국의 가면을 깨뜨리다. 그를 죽인 것은 폭탄이었지만 그 폭발이 겨눈 곳은 일본의 위선이었다. 1928년 6월 4일 새벽, 중국 만주의 주요 도시 봉천을 출발한 열차가 황고든 근처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는 중국 최대 군벌 세력인 봉천군벌의 수장, 장조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철로 아래에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열차는 순식간에 하늘로 튀어오르더니 전복되었고 만주의 군벌왕 장조린은 그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폭탄은 일본 제국 육군, 특히 관동군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장조린은 그동안 일본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점차 국민당 정부와 손잡고 통일정부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은 그를 제거하고 더욱 친일적인 임무를 앞세우고자 암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열한 공작은 일본에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중국 민심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조린의 아들 장쇠량은 국민당 정부와의 연대를 선언하고 이후 중국 북방의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암살은 단기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통일의 기폭제이자 항일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황고든의 폭발음은 단순히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잔인한 본질과 탐욕을 만주 평야 위로 드러낸 역사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5. 1937년 보천보 습격 사건. 밤의 숲을 찢은 총성, 조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다. 불이 났다. 불이 그 조용하던 산간 마을에 조선의 불길이 일어났다. 1937년 6월 4일 밤, 일제강점기 조선 북부.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보천보에 이르는 길은 깊은 어둠과 숲의 적막함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조선은 오랜만에 뚜렷한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나들던 항일무장부대가 김일성의 지휘 아래 보천보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일제경찰서, 우편소, 면사무소 등 총독부의 통치 상징물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일본 경찰관과 친일 관리들은 무참히 사살되거나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보천보는 다시 조선의 손 아래로 돌아온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만주로 밀려나 버티고 있던 항일 무장 세력이 처음으로 조선 땅 안으로 직접 침투한 상징적 행동이었으며 식민지 조선 사회의 항일 무장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확고한 신념을 불어넣었습니다. 총독부는 이 사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선 전역에 더욱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며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불온 무장단체의 비열한 도발이라고 왜곡했지만 이미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보천보의 밤이 전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북한은 이 사건을 김일성 항일투쟁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강조하며 보천보를 혁명의 성지로 기념하고 당시를 기리기 위해 보천보 전투 승리기념관까지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승패를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했지만 침묵하던 민족의 기억 속에 우리도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뜨거운 자존감을 남긴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6. 1940년 덩케르크 철수 작전 종료. 패배해야 한 영국은 거기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전쟁은 전투로 이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가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의 전격전은 이미 프랑스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독일군의 포위망에 깊숙이 고립되어 있었고 유일한 탈출구는 해안 도시 덩케르크뿐이었습니다. 영국은 즉시 다이나모 작전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 어선, 요트, 심지어 통낭배까지 총동원된 대규모 철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9일간 지속된 이 작전은 전투가 아닌 순수한 철수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33만 8천여 명의 연합군 병력을 구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에게 있어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해안에서 병사들은 절망 속에서 무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민간인들은 내 아들을 대신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타륜을 잡았습니다. 해안의 모래는 철모와 탄피로 뒤덮였고 영국 본토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철수작전 종료 당일 영국 하원에서 전설적이고 불굴의 연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덩케르크 철수는 전략적 후퇴였지만 영국 국민들에게는 결속과 생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덩케르크 정신이라는 말은 이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후퇴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다음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숨 고르기였던 것입니다. 7. 1942년 미드웨이 해전 시작. 전세는 바다에서 꺾였다. 태평양의 판이 뒤집히다. 그들은 진주만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미드웨이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1942년 6월 4일 아침 태평양의 작은 섬 미드웨이에서 세계 최대 해군 전력 간의 격렬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무적의 길을 달리던 일본 제국 해군은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태평양 전체의 해상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군이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했고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탁월한 지휘 아래 미국 해군은 제한된 전력으로 치밀한 함정과 매복을 준비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대담함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랑이던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가 단 2일 만에 연쇄적으로 격침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해군의 심장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이 작전을 미국의 숨통을 끊는 결정적 전투로 여겼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요크타운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술, 전략, 정보전으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더 이상 공세적 해상작전을 시도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 역사적 승리를 발판으로 과달카날, 아이슬란드 호핑 작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태평양은 조용히 그 운명을 바꿨습니다. 제국의 파도는 꺾이고 자유의 항로가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8. 1988년 박내전 분신 사건. 한 몸이 불탄 밤, 그 진실은 아직 타오른다. 광주를 묻지 마라. 아직도 누군가는 그 불 속에서 진실을 꺼내려 하고 있다. 1988년 6월 4일 서울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청년이 기름을 몸에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광주 진상 규명하라. 남북통일 이룩하자. 분단체제 끝장내자. 그의 이름은 박내전으로 1967년 전남 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독재의 갈림길에서 흔들릴 때 그는 거리로 나와 싸우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5.18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고 북한과의 대립은 극심했으며 민주화 운동가들은 계속해서 감시와 억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박내전은 이러한 시대적 부조리에 항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하나의 횃불로 내던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8시간 후인 6월 6일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보고 싶었고 학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 내 몸 하나로 그것을 밝힐 수 있다면 나에겐 아깝지 않다. 박내전의 죽음은 당시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6월 항쟁 이후 다시 꺼지려던 진실의 불씨를 살린 죽음이라 평가되었고 현재도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에서는 그를 6월 항쟁의 연장선 위에 선 청년 열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내전이 남긴 불꽃은 꺼졌지만 그가 밝히고자 한 진실은 여전히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1989년天安門 광장 유혈 진압. 탱크는 진실을 밀어버릴 수 없다. 그날 밤 조국은 자식들을 죽였다. 그리고 아침이 오자 광장은 다시 침묵으로 덮였다. 1989년 봄 중국 베이징. 경제 개방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만연한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민주화, 표현의 자유, 부패의 척결을 외치며 천안문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로운 집회로 시작되었지만 1989년 4월 개혁파 지도자 후야오방의 서거를 계기로 그의 개혁 정신을 기리며 더욱 격렬해졌고 수십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광장을 점거한 채 단식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6월 3일 밤 중국 정부는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무장병력과 탱크를 광장으로 투입했고 6월 4일 새벽 총성이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탱크는 돌진했고 실탄은 허공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 심지어 우연히 지나가던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 수는 수백 명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수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탱크 앞에 홀로 선 한 청년은 결국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며 탱크맨으로 불리게 되었고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 사건이 철저히 은폐되었고 인터넷 검색은 금지되며 희생자 가족들조차 공식적인 추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총성과 꺾인 외침은 사라졌지만 광장 위에 남은 그 한 사람은 아직도 세계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조별리그 첫 승리. 그날 저희는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 한 골이 저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2002년 6월 4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붉은 물결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참가 이후 16번의 본선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상대는 유럽의 강호 폴란드였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한국 선수들은 특유의 뛰어난 활동량과 빠른 경기 전개로 폴란드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전반 26분 황선홍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관중석은 무너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후반 8분 유상철의 추가골이 이어졌습니다. 2대0. 스코어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감정은 반세기 동안 억눌려 있던 꿈의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고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음을 알린 첫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리 응원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은 이 승리를 시작으로 4강이라는 놀라운 신화까지 이어가며 전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4일 축구공은 단순히 골문을 향해 날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은 한국인의 자존심, 기억,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조선 선조 8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7년 전인 1575년 음력 4월 26일 한성부에서 한 왕자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정실이 아닌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비록 정통 계승 서열밖에 있었지만 역사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전란의 불길 속에서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선택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조선을 삼키기 시작하자 왕은 북쪽으로 피란하였고
이 젊은 왕자는 왕을 대신해 백성과 군대를 위로하며 전국을 순회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눈물 속에서 정치의 본질을 깨닫고 잿더미 위에서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광해군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은 군주이자 가장 앞선 시선을 가진 실용적인 왕이었습니다. 1575년 조선 선조 8년 음력 4월 26일 왕의 아들이지만 정실소생이 아닌 서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궁궐의 중심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혼, 훗날 조선의 제15대 임금 광해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온 나라가 불길에 휩싸인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왕 선조는 전란을 피해 북쪽으로 피란하였고 남은 왕자 광해군은 왕을 대신해 의주에서 전국을 돌며 백성과 병사를 위로하고 군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들으며 전쟁의 참상을 몸소 체험한 유일한 왕자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의지하였고 대신들은 그를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선조는 그를 왕세자에 책봉하였고 광해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사실상 나라를 이끈 임시 국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후의 조정은 더 이상 하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계승 다툼과 당파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광해군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왕의 냉대 속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서거하고 마침내 광해군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조선을 재건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기근과 흉년에 대비한 대동법을 추진하였으며 서적과 의학서, 편찬 등 문화와 실용을 아우르는 정책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며 조선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은 조선 조정의 보수적인 유교 이념과 크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정적들을 과감히 제거하였고 임목 대비를 폐위시키며 종친들을 엄중히 통제하였습니다. 그의 결정들은 정치적 안정 대신 두려움만을 확산시켰고 백성들과 사대부들은 점차 그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23년 결국 그는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축출되었고 제주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조용히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반역의 군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가 남긴 업적과 의도는 새롭게 재평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동법은 조선 재정제도의 근간이 되었고 전후 복구를 위한 그의 실용적 정책은 후대의 실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진보적인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제왕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혼란한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였고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냉철함과 단호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이 가진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었고 그 모순 속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혁신적인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광해군, 그는 시대를 앞서간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 혼란스러운 조정을 정비하고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동법을 과감히 도입하였습니다. 기록 사업을 독려하고 의학서와 백과사전 편찬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명과 후금 사이에서 현실적인 외교를 펼쳐 전쟁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용적 정책은 전통과 심각하게 충돌하였고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정적 숙청은 결국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641년 고요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규범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갔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 통치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의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그가 남긴 정책과 사상은 후대의 실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외면당한 군주였고 동시에 조선의 혁신적인 이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이름은 광해군. 그는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먼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사라졌고 탱크맨은 남았다.
저희는 오늘 중립 외교로 나라를 지키려다 폐위된 광해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였습니다. 진실을 외치다 불타버린 청년, 침묵으로 세상을 멈춘 이름 없는 영웅,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함성을 터뜨린 국민 모두의 이야기를 되살려보았습니다. 광해는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고투했고, 박래전은 이상을 향해 스스로를 온전히 희생했으며, 한골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으켰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꺼내 읽은 6월 4일처럼 또 다른 어느 날에도 이름 없는 사람의 용기와 이름 있는 왕의 고뇌로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